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가 떨어진 1078.31을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 변동폭이 무려 54포인트에 이를 만큼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은행권과 건설사의 대주단 협약 파행과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당정의 입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병관입니다. 네, 금융권이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에 이 100대 건설사 중심으로 일괄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아파트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 전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권이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 100대 건설사 중심으로 대주단 협약에 일괄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주단 협약은 지난 4월에 만들어진 건데요. 전국적인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으로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건설회사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 만기를 일괄 연장해주기 위해 맺은 자율적인 채권단 협약입니다. 개별 건설사가 가입 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 단독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이 이루어지면 협약 가입 금융사들에 대한 모든 채무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현재 중소 중견 건설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협약에 일괄 가입이 되면 모든 채무가 연장될 수 있어 일단 자금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처음에는 건설사들의 이제 자율 가입이 원칙이라고 했다가 왜 일괄 가입으로 방향을 바뀐 건가요?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자율 가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주단 협약이 만들어진 후에 건설사들이 신청을 하면 부도 가능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서 가입을 주저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개 기업만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가입을 주저하자 채권은행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도록 일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적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부도나 화해 기업 등이 아니면 대주단 가입을 일단 받아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일단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을 하면 대주단 가입을 하면 부실 건설사 그리고 유동성이 아주 극심히 부족한 기업이란 등식이 어느 정도 깨트려질 수 있고 이러면 중소형사들도 일괄 하나둘씩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괜찮은 어떤 대형 기업들은 사실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입 자체를 좀 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대형 건설사들은 대주단에 가입하면 부실 건설사, 유동성 부족 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가입 시에 대내외 신인도가 하락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대주단에 가입했다가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사실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를 상당수를 일괄적으로 대주단 가입에 적극 권유하고 하는 것을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은행연합회는 내일 3시, 오후 3시 건설사들 수백 곳을 초청해서 대주단 가입이 결코 이미지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윈윈, 은행권과 건설업이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네, 자, 윈윈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할 경우 건설사는 확실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모든 채무가 1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자금 상환 압박이 일단 사라지게 되고 유동성 위기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됐던 ABCP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건설사들이 PF 대출, 즉 아파트를 지면서 단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만기의 ABCP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대거 발행하는데요. 6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조 2천억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중 16조 원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만기가 연장되지만 2조 원가량은 개인 투자자나 사모펀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상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대주단 협약에 관계없이 상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개인이나 사모펀드 투자자가 갖고 있는 ABCP를 발행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상환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주단 기업은
가입은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추가 자금 지원은 채권단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에 가입하면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벗어나겠지만 신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채권단 모두가 어음 발행 현황 등 현금을 은행에 밝힌 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서 자연스레 시장 건설업계의 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건설사들에 관한 대주단 협약에 관련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부세 관련한 소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는 종부세를 감면한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에 관한 소식을 정리를 해보죠.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 그동안 이 종부세 개편 방향을 놓고 이 여당과 또 정부가 혼선을 좀 빚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저위원장이 만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부세 과세 기준, 그다음에 둘째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종부세를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 중에 종부세 공시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부세는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영선 실장은 이를 9억 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최경환 위원장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경환 위원장은 3년 이상 보유자라면 10에서 20% 정도 세를 감면해 주자고 주장한 반면 윤영선 시장은 보유세의 조세 논리상 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정된 건가요? 네, 일단 현행 6억 원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대로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각각 3억 원짜리를 한 채씩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6억 원을 넘기게 돼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헌재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과세를 하게 되면 이들 부부는 각각 주택이 6억 원을 밑돌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세대별 합산 과세만으로도 사실상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여기에 과세 기준 금액까지 완화해버리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세세 공백도 더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당정 간에는 이제 전혀 그 의견 일치상이 없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여당 내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당정 간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의 경우 현재 1에서 3%인데요. 네. 이를 0.5에서 1%로 완화하는 데에는 당정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문제는 여당 내 지도부 간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존폐하느냐 문제를 놓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존치를,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주택 보유자 감면 기준을 놓고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소한 8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감면해줘야 된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 목소리가 드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종부세 반대에 대해 폐지 불가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세율에 대해서 민주당은 현행 1에서 3%의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은 0.5에서 1%로 세율을 낮춰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 세감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좀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유세에 대해서 장기 보유자라고 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소유자 가운데서도 1가구 1주택자라면 실소유자라면 10년 이상의 장기 보유 시 일부 감면하는 것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야는 금주중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 주에나 절충안 윤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종부세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하는데도 좀 시간상 차질이 빚지 않을까요? 네, 이 종부세는 입법 지연이 될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에도 좀 불똥이 튀게 됩니다. 종부세는 예산안 부수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서 다시 내놓았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종부세 개편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정 간에도 물론이거니와 국회 내에서 해당 입법에 관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고요. 자칫하다간 과거 항상 그래왔듯이 연말기에 임박해서 종부세 관련 개편 방안이 졸속으로 반영돼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종부세 관련된 소식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체류를 하거나 유학과 취업, 투자 목적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를 또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입국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은영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미국 입국 비자가 면제가 됐다고요? 네, 오늘부터 미국 입국 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계획인 우리 국민이 입국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무비자 입국을 하려면 전자여권도 소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에서 입국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새로운 절차가 생겨났다고 하던데요. 네, 무비자 입국을 위해선 전자여권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72시간 전에 미국 국토안전부의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미국 비자가 없다면 항공권을 구입한 뒤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에 접속해 17가지 항목을 기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입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국적, 현재 체류 국가, 전자 메일 주소, 여권 번호 및 발급 국가,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출발 국가, 항공 편명, 미국 내 주소, 전염병 여부, 범죄 여부, 과거 비자 거부 여부 등입니다. 입국 승인 절차에 수수료는 없고 입력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소명 절차를 거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비자 미국 입국에 관해서 여행자들은 반기는 반면에 사실 그 유학가 있는 자녀들 뒷바라지 역에서 가 있는 그 기러기 부모들은 좀 울상 아닌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자 면제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러기 부모들은 비자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러기 부모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관광 비자를 입국한 뒤 자녀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 비자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 목적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후 장기 체류하며 자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과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되는 만큼 입국 후 3개월 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을 한 기러기 부모들은 사실상 관광 비자에서 유학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조기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부터 유학 비자나 투자 비자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은영이었습니다. 네. 자,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무비자 입국에 관한 소식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정리를 해드리죠.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하락했습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94포인트 내린 1078.3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 및 G20 정상회의 결과 등 악재로 10포인트 넘게 빠지며 출발한 지수는 장중 들어 투신과 연기금 매수세가 확대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이내 투신이 순매도로 돌아서자 재차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투신은 각각 1,036억 원, 866억 원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연기금과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네, 지수가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죠. 네, 이날 지수는 장중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반등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지수 등락에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심에는 투신이 있었습니다. 투신이 장중 한때 순매수로 전환하자 지수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장후반 들어 다시 한번 포지션을 변경하며 866억 원 규모의 순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신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전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신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건설주와 은행주가 반등에 성공했다던데요. 네, 건설주와 은행주의 반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건설주와 은행주의 동반 강세를 이끌어낸 것은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단기적 유동성 압박이 해결되면 건설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건설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이 양호해 회생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우량 건설주로 투자 대상을 압축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펀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던데요. 네, 수수료 수익을 위해 지난해 펀드 판매에 치중했던 은행들이 막대한 펀드 손실을 입은 고객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대표적 시중은행들은 고객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펀드 판매 보수 수수료를 20%가량 인하키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단독으로 판매한 펀드의 보수를 20%가량 인하키로 했고요. 지난해 6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신규 펀드 판매 보수 수수료를 10% 인하했던 국민은행도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의 최대 판매처인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섬에 따라 증권, 자산운용사들의 동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SH자산운용은 계열사인 신한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펀드들에 대해 운용보수를 10% 인하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펀드 판매 보수 체계가 바뀌면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2박 3일간의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로 출발했습니다. 네,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 가입을 오늘 마감했지만 업계의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게임 산업이 처음으로 10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올해 수출 예상액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0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들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 7년 만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진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코스피가 오늘도 역시 닷새째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전전날 급등에 따른 그 경계매물 출회 속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 급락과 노키아, 프레디맥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줄곧 하락하다가 장 후반 G20 금융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보합선까지 반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우는 3.8%, 나스닥은 5% 급락하며 전전일의 상승세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미 지수 하락과 G20 정상회담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 데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 기관 외국인 매도세로 장중한때 37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 상승과 연 5일 하락에 대한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 등 결국 50포인트가량의 일교차를 보이며 코스피는 전주말보다 0.9% 하락하며 연 5일 하락세를 코스닥은 0.7% 하락하며 반등 하루 만에 재차 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사 대주단 회박 관련해서 유동성 불안 해소 기대로 건설 및 은행 증권주가 강세로 보인 반면 시가총액 상위의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지수 하락을 주도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9원 상승하며 연 5일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석훈 부장님께서는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지난주 전망에서 이제 언급해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의 안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를 보면은 이제 호재 악재가 번갈아가면서 급등락이 지속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 건설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그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대책, 그다음에 연기금의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수를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몇 가지 이제 변수를 보면은 그 오늘 그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한때 기록했던 하나금융의 이제 신용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의 그 신용 리스크가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대주단 문제, 건설사 대주단 협약 문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건설사들의 신용 해소 불안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봤는데 네. 신청 기간이 금일에서 오늘에서 이제 23일로 그리고 다시 2010년 2월까지 사실 기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건설사들의 이제 생사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이제 그 두려워하는 그런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 심리 해소에
기할 거로 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증시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겠고 또 미분양 아파트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건설 등 실물 분야에서 어떤 구조적이 나와야만이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들이 선결 안 되고 단순히 유동성 공급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 나왔던 채권 안정 펀드도 마찬가지 경우를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 투기 등급 채권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의 등급의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국고채, 회사채 스프레드 이런 문제들도 좀 계속 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경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유럽, 유로존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매 그 미국의 경제 70% 이상을 나타내는 그 소비 부분이 소매 판매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시적으로 개별 종목 보더라도 이제 서킷시티의 파산 신청, 베스트바이라든가 월마트 이런 종목들 실적 하향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도 계속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세션의 큰 공포감을 앞으로 이제 심어주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계속 그 지수 하락을 방하고 있는 연기금의 저가 매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장중에 그 지수를 상승 방전시킨 프로그램 매수가 연말로 갈수록은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 하락을 방어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더불어서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 G20 회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은 결국은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이제 증시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멘텀이 상승할 모멘텀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1050에서 당분간은 1150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개인의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지지하고 제약하는 그런 장세가 이제 진행될 것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펀더멘탈에 따른 이제 증시를 판단하는 건 좀 의미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거나 단기적인 랠리를 위해서는 가장 선결적인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기적인 주도주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업종 간에 빠른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나 이번 주 이후의 그 상황들은 기존의 그 저가 메리트,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로 보유주, 안 그러면 이제 그 연말로 갈수록 메리트가 나오는 배당 관련주 이런 종목 중심으로 철저히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그 전략이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1050에서 한 1150선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하단 이탈을 만약에 할 경우에, 지난번 저점은 사실 그 900선을 깨고 내려갔었는데요. 다음번 한 저점은 어느 정도 선을 혹시 전문가로서 짐작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105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네. 심리적인 지수는 이제 설정하는 거는 이제 1000포인트가 되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라든가 변수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수급에 따라서 어떤 1000포인트를 하회하더라도 그 부분은 재빨리 회복될 것이다. 빠른 시간에 회복될 것이라 보고 그래서 하단은 지금 1050으로 제시한 부분은 1050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단계적인 수익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천선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 강한 어떤 신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어떤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진 지점장께서는 현재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S-오일 30%, 삼성전기 30%, 현금 40%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S-오일이 30%, 삼성전기 30%, 그리고 현금이 절반에 가까운 40% 있는데요. 자, 먼저 전통적인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S-오일부터 한번 여쭤보죠. 네, 아까 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그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동사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고배당주라는 것인데요.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35%를 보유한 일대 주주입니다. 근데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는 뭐 무리한 재투자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배당 성향이 50에서 70%로 중간 배당을 포함하면 연간 5,000원 이상의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수익성 하락 예상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기말 배당을 잡더라도 1,875원 정도로 추정하고요. 작년 수준을 고려하면 총 6,375원 정도의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재무 구조가 견실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특별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없으면서 2008년 예상 순 부채 비율이 46% 수준으로서 동종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면은 오히려 동사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투자 메리트로 부각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미래 성장 동력이 부재란 부분은 좀 핸디캡은 있지만은 현재와 같이 그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도화 설비 비중 증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동사의 그 고도화 설비 비중은 GS칼텍스 22%, SK에너지 15%보다 높은 25%로서 동종업계 최고입니다. 복합 정제 마진이 가장 높고 영업이익률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예상 EPS를 6,044원, BPS를 3980원으로 본다면은 금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PER 10배, PBR 2배로서 배당 성향을 고려하면 목표가는 75,000원 정도, 손절가는 55,000원 정도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오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배당 성향이 강한 것을 놓고 사실 그 외국계 그 대주주가 너무 돈을 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자, 다음엔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이거 삼성전기는 단골로 등장하는 뭐 종목이긴 하지만은 요즘 같은 불황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도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요. 3분기 매출액이 1조 925억인데 전년 동기비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18억으로 무려 15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FCPGA 부분은 흑자 전환했고요. LED 부분도 이익 기여가 확대되고 있고, 환율 효과로 MLCC 부분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적자이던 그 RF와 카메라 모듈 부분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업 부분이 전부 다 흑자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리한 영업 환경 조성인데요. 네. 4분기 이후로 그 경기 침체가 되면서 수요 위축이 예상은 되지만은 환율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고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원저, 엔고에 따라서 대일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수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싶은데요. 동사는 좀 어려운 업황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정책으로 해가지고 올 초에 10%에서 내년에는 15%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탁월한 제품 믹스 능력까지 감배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요. 불황기에 돋보이는 이 동사에 대해서 목표가는 한 48,000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2,000원의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박진지 함장께서는 S-오일과 삼성전기 두 종목에 관한 추천 종목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최석훈 부장님은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저는 지난주 편입했던 그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네. 일단 한진중공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진중공업 목표 손절가 2만 원을 하회하면서 목표가를 포트폴리오에 제외를 시켰고요. 네. 기존에 이제 포스코와 효성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금 보유 비중만 이제 50%로 이제 20% 늘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박스권 장세에서 그 시세 탄력성이 많이 이제 떨어진 감이 있어가지고 네.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지금 인하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효성은 당분간 그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하겠고요.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목표가 유지했던 39만 원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단지 이제 한진중공업 오늘 제외시켰던 한진중공업은 추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재편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한진중공업 아시겠지만 지난주 했던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앞으로 이제 장세에 상당히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편입 여부는 그 추후 장세를 보면서 결정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주에는 포스코와 효성과 그리고 한진중공업 이렇게 3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진중공업은 그때 제시해진 손절가를 하회했기 때문에 손절매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한진중공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효성은 그때 제시하신 30%의 비중을 유지를 하되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조금 낮춰 잡으셨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역시 20% 비중을 유지를 하되 목표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가격대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중공업 관련주들이 조선 관련주들이라든가 중공업주들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요즘 들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그 중공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 영향받아서 탄력적인 시세 움직임 한번 보여주다 다시 밀렸는데 네. 지금 중공업들의 가장 큰 그 시세 그 저항 요인은 지금 한해치 관련 손실 규모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한진중공업을 제외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한해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환율 하락에 따라서 어떤 그 주가 움직임하고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시세는 물론 중국 그 주가 움직임과 더불어서 환율 하락에 따른 그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래저래 살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중국 관련주들 그동안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죠. 뭐 철강주, 조선주 등등. 하지만 요즘 그 전 세계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함께 좀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은 중국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이 어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한번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진점 전님께서는 요즘에 그 아무래도 증시가 당분간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실 텐데요. 현 장세를 바라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이 한 50대 50으로 놓고 본다면 긍정이 더 많던가요? 부정이 더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예견하기 참 힘든데요. 그래도 지금 아직 불확실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부분들도 거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그 저점 수준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기관이라든지 그 외국인들의 그 동향을 살펴가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어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라는 그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진 지점장 그리고 최석훈 부장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는 센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좀 내려가는 듯하던 환율이 다시 그 FRB의 통화 수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무엇보다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확산과 그다음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최근의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유럽과 일본도 기술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빠졌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외에도 미국 쪽에서도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 등이 전 세계적인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시와 환율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변수 자체가 환율의 상승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증시가 하락한 부분이 외환시장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자산용사 환해지와 관련된 달러 수요도 같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한 부분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부적인 신용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 내년 경제 성장률도 한 3%대까지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고, 국내도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도산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전방위적인 어떤 환율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경제 부진 자체가 어떤 환율 시장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도 상당히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 그 대형 조선업체 가운데 한 10여 개 업체 가운데 한 4곳만이 각각 한 건씩 어떤 수주만을 했다.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수주 건수 대비해서는 50%, 수주 액수 기준으로는 한 75% 정도 급감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종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조선업종이 아마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환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당한 규모를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수주를 받았던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작년 한 해 수출 규모가 4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배 반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어떤 양상을 보이냐가 외환시장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2, 3년 동안 늘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최근 외환시장의 특징을 보자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제 수지표상의 수치만을 봤을 때는 오히려 달러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달러 공급 물량에 시달리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종은 수주를 받는 시점에 상당 규모를 환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는 순간에 그대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물량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주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제 외환시장에 그대로 달러 공급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환해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물한 매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를 나타내다 보니까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을 밑도는 현상,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 또한 더불어서 선물한 매도라는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달러를 미리 파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단기 차입금을 유발을 시키면서 지금 올해 그 환율 급등의 요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조선업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도 급감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소위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 그래서 그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그거 자체가 올 중순 뭐 11,000선에서 지금 1,000선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업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를 보이기 때문이고 일단 조선업이 워낙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세계 자금 시장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작년부터 세계 신용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이미 조선업 경기는 작년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년 하반기까지도 상당한 선방을 보이면서 조선업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올해는 세계 경기 침체와 글로벌 신용 경색이란 두 가지 부분에 의한 그런 조선업종의 그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또 수주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업 수주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전히 지난 2년 동안의 중요한 변수였던 만큼 향후 몇 년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무역 수지보다 더 많은 달러가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조선업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난 2, 3년 동안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향후 이제 배를 완성해서 인도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무역 수지는 배를 완성해서 인도하는 시기에 무역 수지에 잡히게 되고 따라서 앞으로 선박 선박의 수출은 상당한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1위 품목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현재는 석유 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가면 그 순위마저 뒤집혀서 우리나라 올해 1위 수출 품목이 선박으로 그렇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2010년도까지도 그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조선업 호황에 의한 그 조선업 수주 부분이 앞으로 향후 2, 3년간 무역 수지에 상당폭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그동안에는 무역 수지는 별로 안 좋았지만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았던 현상이 벌어졌었다면은 앞으로는 무역 수지는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달러의 공급은 그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과 관련한 수급을 바라볼 때 이 점에 좀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선업종의 그 우리나라 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뭐 큰 줄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정미영 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수출 그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구나 그리고 외환시장에 이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구나라는 그 이해를 쉽게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의 하락과 그리고 G20 회담에서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개선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그 기대에 못 미친 그 영향을 톡톡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새로운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해결책이라는 게 어떻게 단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된 그 문제점이니만큼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해결을 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그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며 평가를 한다라면은 우리 증시에 보다 더 좀 좋은 움직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생경제현장 여기서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